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아이가 더는 못 버텨요. 부탁이에요, 여길. 제발 문 닫아주세요. 저 사람들 바로 뒤에 있어요.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북한의 가장 따뜻한 안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대사관 경비실 창문은 비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틀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고 유리에는 수없이 빗방울이 부딪혀 번져 내려갔다. 야간 근무를 서던 경비요원 박성호 씨는 모니터에 비친 외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쥔 종이컵에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평소 같으면 조용하기만 한 이 시간에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마치 오래전 직감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외부 인터폰에서 똑, 똑, 똑 하는 작고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쿵, 쿵 하고 절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박성호 씨는 놀라 서둘러 화면을 확대해 보았다. 화면 속에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은 한국인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사관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이미 폭우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아니, 이 시간에? 박 씨는 순간적으로 모니터 앞에서 몸을 움찔했다. 심장 박동이 괜히 빨라졌다. 이런 상황은 말로만 듣던 일이었다. 비상 상황인가? 도망? 그의 머릿속에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쳤다. 여성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치고 있었다.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아이가 더는 못 버텨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순간 박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그녀의 몸이 크게 떨렸다. 박 씨는 모니터를 더 확대했다. 화면의 뒤편 골목 속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실루엣만 보일 뿐 정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느릿한 걸음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발소리 분명 그녀를 쫓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큰일이구만. 박 씨는 숨을 몰아쉬며 재빨리 내부 통신기기를 들었다. 상황 발생. 외부의 여성과 아동 1명. 비상보호 요청 가능성. 지원 요청 바람. 그러나 본부는 응답이 한 박자 느렸다. 확인. 상황 평가 중. 우선 무리한 개방은 금지하라. 박 씨는 통신기를 내려놓고 다시 외부를 바라보았다. 여성은 철문에 손을 짚고 흐느끼며 말했다. 부탁이에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 목소리는 폭우보다도 바람 소리보다도 더 깊게 가슴을 울렸다. 박 씨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아직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건 단 하나였다. 이 문 밖의 사람은 지금 생명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 순간 박 씨는 모니터 밖 현실이 얼마나 급박한지,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폭우 속을 헤치고 도착한 그녀가 품고 있는 사연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그리고 이 밤이 그의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비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대사관 외부 조명은
빗물에 번져 흔들렸고 철문 아래로는 물이 작은 강처럼 흘러내렸다. 박성호 씨는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은 울다 지친 목소리로 연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제발요, 부탁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때문에라도 제발요. 그녀의 울음은 갈라져 있었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떨고 있었다. 박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여기 대사관입니다. 침착하세요. 무슨 상황입니까? 여성은 비명처럼 외쳤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저 사람들 곧 와요. 박 씨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그림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폭우 속인데도 비틀거림 없이 다가오는 모습은 더욱 섬뜩했다. 박 씨는 곧장 내부 무전기로 연락했다. 본부 상황 긴급입니다. 외부에서 추적 의심 대상자 다가오는 중. 여성과 아동의 안전 확보 필요. 그러나 본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였다. 신원 확인 전 개방 불가. 내부 위험 요소 발생 시 책임 문제 있음. 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책임? 지금 이 순간 책임보다 중요한 건 생명 아닌가. 하지만 규정은 분명했고 그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 순간 여성이 절규했다. 저를 의심해도 좋아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그녀의 외침은 비를 가르며 그대로 박 씨의 가슴 속 깊이 들어왔다. 그는 무전기에 다시 소리쳤다. 본부, 아동이 위험합니다. 추격자 접근 30m. 지금 개방하지 않으면. 그때 본부의 목소리가 끊기듯 들려왔다. 개방은 다시 판단하겠다. 우선 상황 유지. 박 씨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무전기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문 앞 유리창에 바짝 다가갔다. 폭우 속 여자의 얼굴이 가까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공포와 절망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문의 절반쯤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호소를 했다. 여기 아니면 우린 끝이에요. 제발요. 바로 그때였다. 뒤편 골목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폭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그림자들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비를 뚫고 도착한 조명이 그들의 외투를 드러냈고 하얀 빗줄기 속에서 그들의 실루엣은 더욱 선명해졌다. 추격자들이었다. 여성은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철문에 몸을 붙였다. 부탁이에요. 제 아이만은 제발. 추격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거기서. 여성은 무너질 듯 울부짖었다.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박 씨의 숨이 멎었다. 그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규정도 책임도 보고 절차도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단 하나. 위험에 빠진 어머니와 아이. 박 씨는 경비실에서 뛰쳐나와 문 개방 스위치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또 다른 경비 요원이 급히 들어오며 소리쳤다. 박 씨, 통제실에서 아직 허가. 그러나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두 눈은 단단히 결심을 품고 있었다. 저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 지켜. 그는 스위치를 힘껏 눌렀다. 철문이 끼익 하며 열린 순간 여성은
거의 쓰러지듯 아이를 안은 채 안쪽으로 뛰어들어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박 씨가 소리쳤다. 여성은 온몸이 떨린 채로 아이를 더 강하게 품고 숨을 몰아쉬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추격자들은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철문은 단단히 닫혔고 경비실 내부에는 붉은 경고등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성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아이 역시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 품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박 씨는 숨을 고르며 경비실로 돌아갔다. 모니터에는 문 밖에서 철문을 향해 서성이는 그림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서서 대사관 내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오늘 밤 그는 한 생명이 걸린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여성이 왜 이곳까지 도망쳐 왔는지, 그녀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이 밤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장을 낳게 될지를. 오늘 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대사관 내부의 공기는 폭우 속과 전혀 다른 세계처럼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었다. 여성은 비에 젖은 옷을 부여잡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서러운 울음을 참으려다 결국 흘려버렸다. 박성호 씨는 젖은 수건과 따뜻한 물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과 아이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여성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했다. 그 순간 박 씨는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가 아닌 지친 인간의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작게 말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기적 같아요. 박 씨는 무릎을 굽혀 아이에게 수건을 건넸다. 이제 숨 크게 쉬어도 돼. 여긴 비도 안 오고 무서운 사람도 없어. 아이의 작은 손이 수건을 꼭 쥐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박 씨의 가슴도 울컥했다. 잠시 후 대사관 긴급 담당관과 의무요원이 달려들어왔다. 담당관은 서류를 들고 급하게 말했다. 외부 통제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문 앞의 추적자들은 물리적 침입 시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외교 행정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우선 이분의 사정을 들어봐야죠. 여성은 손을 떨며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마디 한마디를 눌러 담듯 자신의 사연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전 오래전부터 도망칠 준비를 해왔어요. 아이가 아플 때조차 병원으로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늘 감시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끝에는 오래 묵힌 울분이 배어 있었다. 저 아이는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뛰어도 안 되고, 크게 웃어도 안 되고, 누굴 만나도 안 되고, 이 아이가 커서도 그 세계에 갇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줄이 턱 끝으로 떨어졌다. 저도 도망치는 게 무섭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야 했어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 순간 담당관은 그녀를 향해 서류를 내려놓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뛰어온 그 마음은
어떤 규정보다 앞서는 가치입니다. 여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담당관을 바라보았다. 정말 저희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용기는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당신과 아이를 위험에 돌려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여성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쌓여있던 공포가 비로소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사이다 같은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박 씨와 담당관이 대화를 이어가는 사이 아이가 조심스레 박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희 여기 있어도 돼요? 박 씨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아이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여긴 내가 숨 쉬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는 곳이야. 아이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아이는 조심스럽게 박 씨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여성도 그 모습을 보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괜찮다는 말.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을 도울 기회를 준 건 오히려 저에게 행운입니다. 여성은 울음을 멈추려고 애썼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받아 본 적이 없어요. 늘 명령 듣고 지시받고 실수하면 벌받고.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담당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의 손이 떨렸다. 아이를 더 꼭 안은 채 그녀는 말했다. 정말 저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도망이 아니라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그 말에 여성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도 엄마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따뜻함의 울음이었다. 이 순간 대사관의 작은 방 안에선 도망과 추격의 그림자 대신 희망과 회복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폭우는 내리고 또 내렸다. 대사관의 새벽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어제의 두려움을 지워주는 따뜻한 휴식 같았다. 여성은 준비된 임시 침대에 아이를 눕혀 조심스레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오래 울고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성은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박성호 씨가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다. 여성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번거로움이 아닙니다. 어젯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성은 의아한 얼굴로 박 씨를 바라보았다. 박 씨는 잠시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린 늘 규정과 절차만 생각했지. 눈앞의 사람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지는 잊고 살았나 봅니다. 어젯밤 당신을 보며 인간이 먼저라는 걸 다시 배웠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저와 아이를 믿어주신 건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줬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하나로도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동안 버텨온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는 듯 했다. 며칠 뒤 그녀와 아이는 정식 보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대사관 직원 모두가 그녀를 친근하게 대했고 특히 아이는 박 씨를 보면 환하게 웃었다. 출발하는 날 여성은 작은 종이봉투를 박 씨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고마움을 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박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이가 그린 듯 서툰 선으로 폭우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문 아래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 위에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박 씨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직원들의 배웅 속에 차에 올라탔다. 차 창문이 내려가며 여성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저희 여기서 다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배우며 살게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당신의 용기가 끝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차가 서서히 멀어지는 동안 박 씨는 손에 쥔 그 작은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나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먼저 건네줄 것이다. 폭우가 멈춘 대사관 앞에는 새벽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밤을 모두 건너왔다는 듯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여성과 아이가 떠난 뒤에도 대사관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랜 폭우가 모두 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젖은 흙냄새와 선선한 바람뿐이었지만 박성호 씨의 가슴은 묵직한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경비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와 아이가 지나온 고통,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강한 색채로 담겨 있었다. 박 씨는 그림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나에게 두고 간 이 작은 고마움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 사람을 살린다는 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랜 시간 경비실에서 근무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감각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늘 반복되는 근무, 이상 없는지 조용히 화면을 확인하는 일상, 그 속에서 일이라는 것은 그저 맡은 바를 지키는 수행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는 누군가의 절망을 통해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용기. 박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제 폭우 속에서 떨고 있던 여성이 서 있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는 아직도 빗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 조금 어둡게 젖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가 상상하자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다. 여기 아니면 우린 끝이에요. 그 말 속에 담긴 절망은 아마도 살아가며 다시는 듣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울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절망은 이 대사관 문이 열리는 순간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 생각이 박 씨의 마음을 깊이 적셨다. 며칠이 지나도록 박 씨는 종종 여성과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을까? 여성은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있을까? 이제야 비로소 그들에게도 평범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그는 가끔 대사관 내부 기록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분들 잘 지내신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안정적인 생활 공간에서 보호받고 있고 심리 상담도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요, 놀이터에서 혼자 뛰어보는 날이었다네요. 태어나 처음으로요. 박 씨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잘 됐구나. 이제라도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다니. 그는 작은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그림은 박 씨에게 거대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가 문을 열던 순간 느낀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던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증거. 박 씨는 그 그림을 경비실 벽 한쪽에 조심스레 붙여두었다. 누가 보아도 큰 의미를 모를 작은 그림이었지만 그에게는 일상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의 표지판이었다. 이 문을 지키는 이유, 오늘은 조금 더 분명하군요. 그는 혼잣말을 잠시 내뱉고 다시 고요한 대사관 경비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피어오르는 책임감, 따뜻함을 느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건 그저 금속문을 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박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업무를 재정비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긴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문을 두드리는 모든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